저는 40대의 남자이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먹고 삽니다. 40 중반의 나이까지 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얼마 전에 슬하에 딸 한 명이 있는 싱글맘과 결혼에 골인했어요. 저는 20대 시절 산에서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입니다. 다리 한쪽이 불편한 몸이 되고 나서는 연애도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였던 게 사실이죠. 그런 저에게 조건 없이 순수하게 다가온 현재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처음에 저희 카페에 단골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로스팅 솜씨랑 핸드드립 실력 때문에 다른 카페를 못 가겠네요. 좋게 봐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오늘도 원두 사러 오셨어요? 네, 원두도 주시고 커피도 한 잔 내려주세요. 오늘 커피는 서비스예요. 핸드드립 커피를 서비스로 주시면 뭐가 남는다고요? 두세요. 단골이라도 계산할 건 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매번 이렇게 서비스를 주시면 제가 죄송해서 못 오는데. 사장님, 오늘 몇 시에 문 닫으세요? 왜요? 서비스를 넘치게 받았는데 오늘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미정 씨가 밥 사주신다는데 일찍 닫아야죠. 지금 마감하고 나가죠 뭐. 네? 마감 시간 한참 남으셨잖아요. 어쩌다 하루는 이렇게 문 닫고 싶은 시간에 닫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사장의 특권이에요. 아내는 근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였어요.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많았는데 매번 저희 카페를 들러주는 고마운 단골이었죠. 제가 그런 고마움에 서비스를 주려 해도 손살에 치며 되려 미안해하는 흔치 않은 양심적인 고객이기도 했고요. 처음엔 그저 고마운 단골 손님이었는데 거의 매일이다시피 저희 카페를 아내가 들리다 보니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10년 넘게 혼자 딸아이 키우며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번에 카페에 같이 온 여학생이 그럼. 네, 올해 중학교 들어갔고요. 저에겐 우리 딸이 제 삶의 전부예요. 그래도 삶의 전부인 딸아이가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전 여태 결혼 안 한 노총각이라 그런 소중한 존재가 있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결혼해서 만드시면 되죠. 보다시피 제가 다리 한쪽이 불편하다 보니까 연애나 결혼이 쉽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바보 같아서 그러죠. 뭐 남자 다리 하나 보고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대놓고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속이 시원한데요. 아닌 말로 뭐 다리 가지고 연애하나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내는 평소에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저에게 스스럼 없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뭔가 제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되려 털털하게 말하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죠. 그녀의 그런 배려가 저는 고마웠고 또 내숭 떨지 않고 말하는 그녀의 직설적인 화법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반년 정도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고 살림을 합쳤어요. 결혼식은 카페에서 조촐하게 직계가족들만 모여서 치렀고요.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 이제야 서로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찰떡궁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내의 딸 혜랑이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혜랑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혜랑이는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여기고 언제나 선을 긋는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기요, 엄마가 잠깐 방으로 와보시라는데요. 엄마가 나를 부른다고? 네. 아내와 결혼하고 살림을 합친 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의붓딸 혜랑이였어요. 사람들이 규정하는 혜랑이와 저의 관계는
물론 의붓딸과 새아빠였지만 저는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해랑이를 제가 마음으로 낳은 딸이라 여기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되도록 저와 말을 섞지 않으려는 해랑이였고 저를 굳이 부를 일이 생기면 마지못한 목소리로 저기요 하고 부르는 해랑이였어요. 여보,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해랑이랑 가까워지는 게 쉽지가 않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요. 해랑이가 한참 예민한 중학생이잖아요. 중2병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그래도 이런 어색한 관계가 오래 갈수록 좋지 않은 건데. 너무 걱정 말아요, 여보. 당신이랑 나 재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허락을 구한 것도 해랑이였어요. 해랑이가 우리 결혼 오케이 했다면서? 그럼요. 그랬으니까 내가 당신이랑 재혼도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 왜 내게 아빠란 소리를 안 하는 걸까? 해랑이 기억 속에 원체 아빠란 존재가 부재해놔서 그럴 거예요. 해랑이 3살 때 친아빠가 명 달리했고 그 후로 줄곧 여태까지 아빠란 소리를 해본 적 없이 살아온 아이예요. 당신 말 듣고 보니 이해도 가긴 하는데 당신이 너무 서운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랑이가 또 성격이 친구든 어른이든 쉽게 마음을 빨리 여는 편이 아니에요. 해랑이가 어린애답지 않게 마음이 진중한 편이긴 하지. 당신이 싫었으면 애초에 우리 재혼 허락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해랑이가 천천히 마음을 열 때까지 당신이 조금만 지켜봐줘요. 네? 아내는 그런 말로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조바심이 나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해랑이의 등하교를 제가 직접 하곤 했어요. 해랑이를 픽업하며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라도 이것저것 대화도 하고 친해질 시간을 가지려는 저만의 노력의 일환이었죠. 그날도 딸아이가 학원 마칠 시간이 되었고 저는 카페를 잠깐 종업원에게 맡긴 뒤 딸아이 픽업을 갔어요. 수업 잘 마쳤니? 네, 오셨어요? 짧은 대답 후에 또 말문을 닫아버리는 해랑이었죠. 해랑아, 너 보이그룹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요. 다음 달에 콘서트가 있다는데 아빠가 예매할 테니까 같이 갈까? 오빠들 콘서트 예매가 쉽지 않을 텐데요. 완전 예매 전쟁 수준이에요. 보통 광클릭 솜씨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건 걱정 마라, 해랑아. 아빠가 어떻게든 예매 성공시킬 테니까. 그럼 예매만 성공하면 아빠랑 같이 간다는 거지?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해랑이었지만 좋아하는 보이그룹의 콘서트는 저와 흔쾌히 가겠다고 하는 것에 저는 일단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딸아이였어요. 저기요.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일단 약속부터 해주실래요? 무슨 약속? 엄마한텐 비밀로 해주신다는 약속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내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것일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저는 일단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도 한참이나 망설이다 그런 말을 하는 딸이었어요. 저기요. 아빠, 저랑 가볼 데가 있어요. 저는 순간 운전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저랑 가볼 데가 있어요란 말은 솔직히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아내와 해랑이와 한 집에 산 지 2계절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에게 한 번도 아빠란 소리를 하지 않았던 딸이 처음으로 저에게 아빠 소리를 했던 겁니다. 뭐라고 해랑아?
저는 반신반의하며 되묻고 말았어요. 내심 아빠란 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아빠, 저랑 아빠랑 둘이서 가볼 데가 있다고요. 저에게 연이어 아빠 소리를 2번이나 하는 해랑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그렇다고 딸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 채통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간힘을 쓰고 표정 관리를 했더랍니다. 아빠랑 해랑이가 갈 데가 있다고? 그게 어딘데? 딸아이는 저에게 휴대폰으로 주소를 하나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해랑이가 아빠에게 단둘이 데이트 가자는데 싫을 게 뭐 있니? 지금 한번 당장 가보자. 저는 그날 딸에게 아빠 소리를 들은 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당장 딸이 가자는 곳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음에 딸을 태우고 딸이 가르쳐준 주소로 차를 몰고 갔어요. 딸이 알려준 주소로 같이 가는데 도착한 그곳에서 제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대체 어떤 곳이었기에 이런 말을 하냐고요? 딸과 함께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아주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위풍당당한 단독주택이었죠. 해랑아, 여기가 대체 어디니? 들어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몬 차가 도착하자 대문이 자동으로 지잉 소리를 내며 열리더군요. 그 안으로 들어가자 정돈된 잔디가 넓게 깔려있는 운치 있는 마당이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차에서 딸과 함께 내려서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휠체어를 탄 부티나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도우미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랜만이에요, 철욱은. 초면에 제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내 이름을 아는 걸까? 의아해하며 그 할아버지에게 저도 점점 다가갔는데 어디선가 아주 낯이 익은 인상이었어요. 누구신지 어디선가 한번 뵌 적 있는 분 같기는 합니다만. 철욱은 벌써 나를 잊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덥석 잡는 할아버지였어요. 낯이 있긴 한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는군요. 20년 전 설악산에서의 일을 잊으셨어요. 아, 그럼 혹시 그때 그 벼랑 아래로 떨어지며 사고를 당하셨던 그분이세요? 맞습니다. 제가 그 산에서 추락사 할 뻔했던 그 사람이에요. 철욱은 덕분에 구사일생 목숨을 구한 바로 그 등산객이요. 그런 말을 하며 오열을 터뜨리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흐느끼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더군요. 제가요, 사실 20대 시절 산에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2다리가 멀쩡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등산을 좋아했던 저는 산악회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날도 동아리 사람들과 설악산 등반을 떠났던 거였죠. 한참 등반을 마치고 하산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찢어질 듯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요. 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저와 동아리 사람들은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더랍니다. 가보니까요, 산 비탈의 벼랑 아래로 한 중년의 남자가 떨어져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지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초로야, 너 일단 빨리 내려가서 구급대에 신고부터 하자. 저 사람 떨어진 위치가 우리가 구조하기엔 너무 위험한 자리야. 그래도 저렇게 아픈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둬요? 저기 떨어진 자리가 보니까 위치도 애매해서 조금 있으면 무너질지도 모르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추락해 구하려다 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선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사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일단 압박붕대라도 안 하면 큰일 나겠어요. 게다가 지금 저 자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다리도 못 쓰는 사람을 구해야지 어째요. 철우야, 내 말 들어. 너 지금 거긴 내려갔다간 너까지 죽는 수가 있다고. 저 안 죽어요, 선배. 나 그냥 죽게 선배가 안 놔두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선배, 구급대의 신고는 알아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내려가서 저 위험한 자리에서 저 사람 일단 구조부터 좀 할게요. 사람들의 만류를 뒤로 하고 등산객을 구하러 내려간 저였습니다. 그때 추락객이 떨어진 자리가 집안이 불안정해서 무척 위험한 자리였어요. 그냥 뒀다가는 다리를 다친 그 추락객이 아예 벼랑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죠. 저는 그 위험한 자리로 내려가서 추락객을 겨우 구했는데 그 사람을 업고 올라오려는 찰나 집안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그 추락객을 보호한다고 온몸을 날려 그 추락객을 품에 안고 있었죠. 그 후로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이었어요. 철우야, 정신이 들어? 선배,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있으라는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왼쪽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철우야, 너 그 추락객 구하려다 네가 다리 한쪽을 잃게 됐어. 네 덕분에 그 등산객은 목숨을 건졌는데 너 왼쪽 다리 평생 못 쓰게 된대. 청천벽력 같은 선배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을 못할 지경이었죠. 알고 보니 저는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대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는 더 대화를 이어가지도 못했어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대성통곡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오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아이고, 우리 멀쩡한 아들이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다니. 이게 무슨 사달이야. 아이고. 애통하다 못해 찢어질 것 같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비몽사몽을 헤매던 상태에서도 제 가슴을 아프게 후벼파던 기억 또한 여전하고요. 저는 그 사고 이후 1년 가까이 수술과 재활을 반복했지만 영영 다리 한쪽을 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찾아왔던 등산객, 지금 대면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멀쩡한 청년이 이 지경이 돼서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는거려. 그래도 저는 이제 앞으로 평생 그쪽에게 죄인입니다. 저는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어서 이 일을 대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 얼굴 보고 있는 거 몹시 불편합니다. 그러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 아들에게 도움될 일 하나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내쫓김 당하듯 병실에서 나갔던 등산객이었죠. 20년의 세월이 지나 백발의 할아버지 모습으로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난 그 옛날의 등산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손녀 혜랑이가 새아빠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20년 전 제 목숨을 구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우리 친할아버지 목숨 구해준 분이란 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그동안 틱틱거리기나 했어요. 죄송해요. 그런 말을 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딸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가 저에게 마음을 열고 아빠라고 부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하게 됐더랍니다.
엄마랑 재혼은 하셨지만 여전히 아빠에게 마음을 열기는 힘들었어요. 엄마 행복을 위해서 재혼하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하늘 아래 아빠가 두 분일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다, 혜랑아. 그런데 제게 유일한 친할아버지를 살려주신 은인이 아빠라는 걸 몰랐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구해주신다고 다리까지 불편하게 되었다는 걸 저는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그간 제가 철우군을 찾으려고 백방수수문을 하며 돌아다녔는데 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래요. 제가 철우군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국내에 안 계시던데 어디 가셨다 이제야 돌아온 겁니까? 사실요. 제가 해외에서 10년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 산에서 사고를 당하고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된 뒤로 얼마 안 있어 한국을 떠났고 그 뒤로 10년 가까이 핀란드에서 생활을 했어요. 다리도 불편해진 마당에 왜 하필 해외로 나가 그리 오랫동안 생활을 했냐고요. 저 나름 그 당시 한국을 떠났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던 즈음에 저에게는 3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군대를 전역한 복학생이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대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죠. 철우 씨, 이제 철우 씨 영영 한쪽 다리는 못 쓰게 된 거야?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제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는 것도 그만하려고. 병원비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처한 현실 그만 받아들이려고 해. 그건 현명한 생각 같다. 내가 봐도. 선이야. 그래서 말인데 안 그래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 우리 결혼하기로 한 약속 그만 물렀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철우 씨? 너 알다시피 나 이제 한쪽 다리 못 쓰는 불구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물어? 그게 뭐 어때서? 철우 씨 다리 한쪽 불편해진 거랑 우리 결혼이 무슨 상관인데? 내가 원래 입사 준비하려고 했던 직장은 지체장애인은 입사 요건에서 일단 탈락이야. 대한민국에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거기 한 군데야?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알아보면 되지. 자신 없어. 선이 너에게 떳떳한 남자가 될 자신이 이제 더는 없어. 그러니까 그만 헤어졌으면 좋겠어. 철우 씨는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철우 씨 상황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해? 미안하다, 선이야. 넌 나보다 훨씬 좋은 남자 만나야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여자고. 그러니까 다신 나 보러 오지 마. 안 돼. 나는 못 헤어져. 누구 마음대로 헤어지자 말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그리고 꼭 내가 당한 사고 때문만은 아니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사고 당하기 한참 전부터 나 사실 선이 너한테 흥미 떨어진 지 오래야. 뭐라고? 여자로서 너 재미없어진 지 이미 오래라고. 내 처지 때문에 너한테 헤어지자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런 거짓말할 사람처럼 보이니? 너 내 성격 누구보다 잘 알잖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선을 긋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데?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만들지 마. 우리 남들처럼 꼴사납게 헤어지는 짓 하지 말자. 난 너한테 오래전부터 실증났어. 그러니까 그만해.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해도 참 야멸차게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여자로서 실증났다.
나는 이제 너를 만나기 싫어졌다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그런 잔인한 말을 하면서 이별을 통보하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애원하는 여자친구였어요. 오빠가 실직냈다고 해도 나는 못 헤어져. 나는 아직도 오빠가 좋단 말이야. 철우 씨 없으면 나 못 산단 말이야. 너 이럴수록 나 정말 너한테 없던 정까지 떨어지는 거 몰라? 저리 비켜주라. 나 이제 진짜 네 얼굴 보는 것도 힘드니까. 사실 제가 여자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이별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해지긴 했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질 결심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머릿속으로 고민이 많긴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어렸고 갑자기 다리가 불편한 처지가 되다 보니 여자친구에게 모자람 없는 남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았으니까요. 여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사실 여자친구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참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힘겨운 재활치료를 마치고 거의 기진맥진해서 병실에 들어온 참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철우 군 되시죠?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신지... 처음 보는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주머니를 보고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여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나 선희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사실 오늘 내가 여기 병원 찾아온 거 우리 선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네. 본능적으로 알 수 있더군요. 뭔가 좋은 소리를 하러 온 분은 아니란 걸요. 지금 나하고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마침 저희 어머니도 집에 옷가지를 가지러 가셔서 안 계세요. 그럼 잘 됐네요. 듣자 하니 산에서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 영영 못 쓰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선이랑 결혼까지 약속했다면서요. 네, 선이랑 저 서로 많이 좋아합니다, 어머니. 서로 많이 좋아한다고요? 뭐 그러니까 결혼도 약속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겠네요. 네? 뭘 되물어요? 지금 철우군이 처한 상황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꾸고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불편한 제 왼쪽 다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고통스런 재활치료보다 그보다 끔찍했던 수술 후의 통증보다 저는 그 순간 더 날카롭고 가혹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적의와 혐오에 찬 시선이 그 어떤 날카로운 칼이나 무기보다 더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죠. 오늘 찾아온 건 내가 철우군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예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미안하지만 우리 선희와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선희와 헤어지라고요? 그럼 뭐 진짜 그런 처지가 된 마당에 우리 딸이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제 상황이 탐탁지 않으신 거는 압니다. 이해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 여기서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제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해서라도 선이 절대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어요. 그런 다부진 각오는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현실이란 게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제대로 밥벌이하며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장애를 가진 몸으로 처자식 제대로 건사하는 게 보통 일일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절대 무책임한 남자 아닙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만큼 배로 노력해서
그런 각오로 사는 건 좋은데요. 저는 우리 딸 고생문 훤히 열린 그런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평생 장애인 남편 두고 산다는 손가락질 절대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우리 선이 사랑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딸 보내줘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제일 사내다운 행동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병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여자친구 어머니였습니다. 상심과 상처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힘없이 병원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무너진 표정을 보고 저와 여자친구 어머니의 모든 대화를 어머니께서 밖에서 다 들으셨다는 걸 알 수 있더군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너 대체 왜 저런 여편네 막대 먹은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니?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입나뒀다 어디다 쓰게. 그런 사고 당한 게 어디 네 잘못이야? 벼랑에 떨어진 등산객 한 명 살린다고 위험한 데 내려가서 사람 구한 죄밖에 없는 네가 그 애먼 사람 살린다고 네 다리 그 지경 된 거라고 왜 말을 못하니? 응? 어머니, 내가 아까 진작에 안에 뛰쳐들어와서 저 못돼 먹은 여편애한테 한 바가지 욕 못해준 게 평생 한이 될 것 같구나. 어머니, 그만하세요. 선희 어머니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요. 너 대체 누굴 닮아 그리 착해 빠졌니? 너 오기도 없어? 화도 안 나? 저런 말 듣고 분하지도 않냔 말이다. 그냥 선희 어머니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엄마, 저는 진짜 아무렇지 않으니까 엄마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을 하게 생겼어? 애먼 사람 구하려다 우리 아들 다리 불구된 것만 해도 원통해 죽겠는데 그런 우리 불쌍한 아들 마음에 대못을 박다니. 아이고. 그날 병실에서 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는 고민 끝에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한 거였죠. 매정한 말로 내치듯 여자친구와 헤어졌지만 후폭풍은 아주 셌습니다. 저는 이별의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오기 힘들더라고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살고 있는데 핀란드로 건너가 민박집을 하던 사촌형이 잠시 한국에 귀국을 했더랍니다. 철우야, 너 등산객 구하려다 다리 많이 다쳤다면서? 네, 그렇게 됐어요, 형. 어려서부터 심성 착한 걸로 유명한 녀석이 하긴 너였지. 그렇다고 임마, 너 다칠 생각 안 하고 남부터 구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게요. 제가 부주의해서 사람 여럿 걱정시키네요. 죄송해요, 형. 너에게 그런 말 들으려고 한 소리 아니다. 네가 나에게 미안하다 할 일도 아니고 되려 내가 미안하지. 그 우여곡절 겪는 동안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저 보러 귀국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형. 신경 써줘서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너 사고당했다는 소리 듣고 진작 귀국하려고 했는데 현지에서 이거저거 나도 나름 일이 하도 바빴던 탓에 늦게 와서 미안하다. 사촌형은 제가 상심해서 집에서 두문불출하던 시기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런 제의를 했어요. 철우야, 너 형 따라 핀란드 가서 일해볼 생각 없니? 제가 핀란드 가서 할 일이 있을까요? 내가 민박집이랑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너무 딸려서 말이야. 거기 현지서 사람 고용하느니 너만 괜찮다면 네가 내일 도우며 너한테 월급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하면 되는데요, 형? 민박집 운영이랑 커피숍 운영 네가 도와주는 거지 뭐. 내가 로스팅해서 직접 원두 납품하는 일도 하는데 네가 원하면 커피 관련 일 너에게도 가르쳐주고 싶구나. 저는 그렇게 사촌형의 권유로
핀란드로 건너가서 민박집 일과 커피숍 일을 돕게 되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핀란드로 건너가서 생활하시다 보니 그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거로군요. 네, 한국 들어와서 카페 오픈한 지 3년이 채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러군이 왜 그동안 그렇게 연락이 안 되나 저 혼자 동동거렸네요.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왜라니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인데 제가 당연히 찾아뵙고 지금이라도 좀 보답을 하고 싶어 그랬습니다. 보답은요, 무슨.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다시 찾게 되신 거세요? 그게 참, 인연이라는 게 참 기막히죠. 사실 해랑이가 제 친손녀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저희 딸아이, 그러니까 의붓딸 해랑이의 친할아버지가 제가 예전에 산에서 구해드린 그 중년의 등산객이었던 겁니다. 제가 해랑이의 새아빠인 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다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우리 해랑이 어려서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며느리와는 얼굴 안 보고 산 지 오래됐어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할아버지를 뵈러 혼자 이 집에 찾아오곤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새아빠 사진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해랑 어미가 재혼했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해랑이 새아빠 얼굴을 제가 볼 일은 없다 생각했는데 해랑이가 이 사람이 새아빠라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진 속 주인공이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철우군이란 걸 알고 정말 놀랐고요. 저는 사실 그때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할아버지 댁에서 생활하면 안 되냐고 여쭤봤었어요. 아니, 해랑아, 왜 그런... 그냥 새아빠가 싫은 건 아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아빠 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았고 혼자 계신 할아버지가 적적해 보이셔서 할아버지 댁에 들어와 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해랑아, 그런 얘기는 먼저 엄마에게 상의를 해야지. 안 그러니? 죄송해요. 걱정시켜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나도 해랑이 너를 야단치려는 게 아니란다. 그래도 오늘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어서 정말 고마워, 해랑아. 저는 그런 말을 하면서 딸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아빠라고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 알게 되고 저도 아빠한테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건 이미 오래전의 일인걸. 그래도 아빠 아니셨음 지금 할아버지가 세상에 안 계실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제게 하늘 같은 존재세요. 그런 분을 여태 세상에 계시게 해주신 게 아빠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해랑이었어요. 그날 그 운명 같은 재회를 뒤로 하고 저는 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아니, 두 사람 어딜 갔다 이제야 들어와요? 뭐 그럴 일이 좀 있었어. 아빠랑 저랑 비밀 데이트 좀 했어요, 엄마. 해랑아,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니? 아빠랑 데이트하고 들어왔다고요. 엄마, 저 오늘 피곤해서 좀 일찍 들어가서 잘게요. 두 분 안녕히 주무세요. 방으로 들어가는 딸아이 뒷모습을 넋놓고 보면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아내였어요. 당신도 많이 놀랐지? 여보,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루 사이에 이런 기적이 다 벌어질 수 있죠?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해랑이와도 다 합의가 된 일이었죠. 그럼 당신이 아버님을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혜랑이가 당신에게 말하지 말고 다녀올 때가 있다고 해서 난 어딘가 했어. 옛날에 산에서 아버님을 구해준 사람이 당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당신 아버님 얼굴조차 잊고 있었어.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성함도 기억 못했을 거야. 남편이 명 달리하기 전에 아버님이 그 사고가 나던 날의 일을 저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도? 뭐라고? 멀쩡한 청년 한 사람이 자기를 구하려다 다리가 불편하게 됐다고요. 자기는 오래 살아서 반드시 그 청년에게 은혜를 갚고 죽어야 한다고요. 아내에게 듣고 보니까요. 그분, 그러니까 제가 구해드린 차근우 사장님이 지난 세월 사업 재기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군요. 원래 산에서 사고를 당하던 즈음에 사장님은 사업이 망해 거의 파산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매일 심기일전, 각오를 다잡는 기분으로 산에 오르던 시기였고 그때 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아버님은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후에도 독한 의지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좀 정정하던 시기엔 목발을 짚고 다니시면서 본인이 직접 영업을 뛰셨고요. 오기와 도끼로 겨우 사업에 다시 재기를 냈고 재산을 일군 차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시 일군 사업을 전 남편이 물려받아 이어가던 와중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그만 명을 달리한 거였어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 그러니까 아내의 전 남편 대신 홀로 사업을 끌어오다 얼마 전에 경영일선에서 은퇴한 차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과 아버님 얘기를 들으니 이게 정말 하늘이 내린 인연 같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 혜랑이가 가자는 대로 막상 차를 몰고 가서 도착은 했는데 웬 삐까뻔쩍한 단독주택인가 했어. 아버님께서 화장품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수출을 해외까지 크게 하셔서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요. 차 사장님과 보통 인연이 아닌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무엇보다 내가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 뭔지 알아? 그게 뭔데요, 여보? 이 일을 계기로 혜랑이가 나에게 마음을 비로소 열기 시작했다는 거야. 오늘 차 안에서 처음으로 나에게 아빠 소리를 하더라, 혜랑이가. 그럼 아까 집에 와서 처음으로 당신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 앞에서 처음 한 거고. 먼저는 학원 앞에 데리러 갔을 때 차 안에서 먼저 아빠 소리를 하더라고. 당신도 엄청 놀랐겠네요. 놀라다 뿐이야. 나 정말 감격해서 울 뻔했어. 혜랑이 앞에서 울 수는 없어서 겨우 참았고. 여보, 혜랑이에게 아빠 소리 들은 일이 그렇게 기뻐요? 기쁘다 뿐이야? 나 정말 혜랑이 없고 학교 운동장이라도 한 바퀴 돌고 싶었어. 기분 같아선. 고마워요, 여보. 우리 혜랑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당신에게. 여러모로 부족한 나랑 결혼해준 것도 고맙고 혜랑이같이 예쁜 딸 선물해준 것도 다 고맙지, 내가. 눈물이 글썽해서 저를 쳐다보는 아내를 저는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혜랑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차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저와 아내는 차 사장님을 뵈러 갔습니다. 혜랑 어머 왔나? 철우군도 어서 들어와요.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늙은이가 아픈데 하나 없이 건강한 것도 비정상이지 뭐. 재혼한 새 남편이 철우군이라니 참 이런 인연이 다 있나 모르겠구나. 그러게요, 아버님. 저도 어제 이 사람에게 얘기 듣고 엄청 놀랐습니다. 네가 재혼했다 해서 당분간은 내가 너에게 연락 안 하는 게 도리라 생각해서 살다 보니 연락이 뜸했구나.
저도 연락 못 드린 건 마찬가지인 거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가 재혼한다고 처음 내게 말했을 때 앞으로는 안부 인사도 하지 말고 새로 시작한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한 건 나였다. 혜랑이가 이 사람 사진 아버님께 보여드렸다면서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그 사진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생명의 은인이 너의 새 남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 뻔했구나. 그런 말을 주고받는 아내와 차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과 그 아들의 혼자 남은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의 새 남편인 저. 따지고 보면 절대로 살면서 한자리에 함께 있기 힘든 조합의 관계인 게 사실이었죠. 저 역시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을 먼 길 오게 한 것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다. 하실 말씀이요? 그래. 그러면서 서류 하나를 저와 아내 앞에 내미는 차 사장님이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서 꺼내본 아내의 얼굴이 충격과 놀람으로 굳어졌죠. 아버님, 등기 이전 서류를 왜 저희에게 주시는 거세요? 여러모로 이 건물의 주인은 너와 철우군이다. 차 사장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건넨 것은 5층짜리 건물의 등기 이전 서류였습니다. 해랑아범 명 달리한 후로 네가 오랜 시간 홀로 외롭게 살다가 재혼한다 소리 들었을 때 안 그래도 결혼 선물을 하나 해야지 그리 생각하고 있었어.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하실 일은. 물론 해랑아범은 세상을 떠나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였고 무엇보다 해랑의 친엄마니 그럴 자격이 충분해. 아버님, 그래도 저는 이제 철우 씨와 가정이 이뤄서 사는데 이런 큰 선물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선물은 그리고 해랑 어미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다. 이 선물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철우군에게 예전에 갚지 못한 은혜를 갚는 의미가 훨씬 더 커. 사장님, 그건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강요도 아닌 제 선택에 의한 일이었고요. 그 일로 더 이상 마음에 짐을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철우군 생각이고요. 나는 여태 철우군을 찾지 못해 애가 많이 탔습니다. 살아생전 철우군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는 건 아닌가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치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소. 사장님, 저희가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 자체가 무엇보다 제게는 큰 보답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드님을 잃어버리셔서 상심이 누구보다 크셨겠지만 전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딸 해랑이까지 얻었어요. 이보다 더 큰 보은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사장님.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듯 그런 일은 누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혼자 남은 우리 며느리의 새 짝이 철우군이라는 게 하늘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는 선물 마다하지 말고 받아요. 그리고 남은 인생 우리 해랑이와 해랑어미 잘 부탁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는 차 사장님이었습니다. 글썽한 눈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시는데 그 눈빛이 수백 마디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죠. 더는 마다하지 않고 저와 아내는 차 사장님의 과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차 사장님은 그 후에도 저에게 사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철우군이 카페 사업을 한다면서요? 네, 핀란드에서 사촌형 사업을 돕다 보니 이게 제 생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카페가 장사가 잘 된다고 들었는데 사업 규모를 좀 키워볼 생각은 없어요.
규모를 더 키우면 좋겠지만 여러 부담을 떠안고 가는 일이라 신중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사업 자금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추진해 봐요. 철우군을 믿고 내가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하니까요. 사장님, 이미 저는 과분한 보답을 받았는데 또 그런 면에서 하시는 거면 걷어주세요. 이미 사장님 보답은 제가 차고도 넘치게 받았습니다. 보답 차원이 아니라 이번엔 제가 정말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철우군 카페에서 제가 몇 번 커피를 마셔봤는데 경쟁력이 있게 느껴져서 하는 말이에요. 차 사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이상의 배려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저는 카페 분점을 내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5호점까지 낼 정도로 사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제 로스팅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 가게만의 로스팅 비법이 담긴 원두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까지 벌이게 되었죠. 그 덕분에 예전보다 가게 매출이 수십 배나 늘게 되었고요.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 실적표예요. 누구보다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투자한 투자처가 이렇게나 비약적인 신장을 이루다니 나 역시 뿌듯하네요.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저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는요, 무슨. 내가 여러모로 철우군, 아니 박 사장에게 고맙죠. 차 사장님은 저와 그렇게 기적적인 재회를 하고 5년 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이미 대장암 투병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차 사장님이 암 투병 중이시라는 건 그 후에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셨대요. 혜랑아, 너 그거 어디서 들었니? 할아버지 댁 가정부 아주머니한테요. 저번에 뵀을 때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그럼 그게... 저랑 엄마랑 아빠 걱정시키기가 싫어서 일부러 비밀에 붙이셨대요. 그동안. 차 사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야 암 투병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사장님, 왜 투병 사실을 그간 그리 꽁꽁 숨기셨어요? 늙은이 암 투병하는 걸 뭐하러 밝혀서 사람 여럿 걱정시켜요. 안 그래도 철우군에게는 내가 미안한 거 투성이인 사람인데요.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사장님. 여러 가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제가 되어버리는 거요. 그런 말 말아요. 돌이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철우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장님, 내가 이제 죽는다 해도 큰 걱정이 없어요. 해랑이와 해랑어멈 곁에 철우군이 있으니 저 세상 가서 아들내미를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차 사장님이었습니다. 덕분에 귀한 목숨 건지고 여태 살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사업 재개도 했고 며느리도 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까지 봤죠. 세상에 남아 이 많고 소중한 시간들을 덤으로 보낼 수 있었던 건 모두 철우군 덕분이에요. 사장님, 철우군과는 생각할수록 예사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해랑이와 해랑어멈 잘 지켜주길 바래요. 그 말을 끝으로 영영 눈을 감은 차 사장님이었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장례식을 치른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차 사장님이 소천하신 지 10주기가 지나갑니다. 그동안 우리 딸 해랑이는 어엿한 숙녀가 되었고
아주 당차고 능력 있는 CEO가 되었어요. 차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던 화장품 공장을 이어받아 사업을 꾸려가는 해랑이입니다. 저는 저대로 커피 사업을 여전히 잘 꾸려오고 있고 나름 기부 사업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저처럼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죠. 해랑이 역시 회사 차원에서 좋은 사회사업을 많이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보, 해랑이가 당신 기부하는 장애인 복지관에 기부협약 맺었다네요? 이미 후원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또 협약을 맺었다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매출 실적이 좋아도 그렇게 퍼주다가 남는 거 있냐니까 그냥 배시시 웃고만 해요? 부전여전이라더니 우리 해랑이가 점점 나를 닮아가나? 안 그래도 해랑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시는 거 보고 자기도 느낀 바가 많아서 시작하게 된 기부사업이라고요. 저를 아빠라 부르지 않고 저기요라고 부르던 때의 해랑이가 엊그제 같은데 아내와 딸을 두고 이런 농담을 하는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믿기지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세월은 유수처럼 빠르다더니 그런 말의 의미를 실감하는 요즈음입니다. 그래도 속절없이 변하는 세월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하나둘 더 늘어가니 다행한 일이죠. 하루하루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